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요, 전기요금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대부분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으로 얻고 있는데요. 사실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은 안전한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살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화석연료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 에너지 비율을 좀 줄이게 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재생에너지가 좋긴 한데 네. 제 예측에 따르면 시설비도 들고 또 아직은 발전당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비싸지지 않을까 예측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지금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비싸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유는요,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산업을 좀 향상시키겠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좀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좀 낮아야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온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좀 저렴한 전기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가정에서 쓰는 건 저는 제가 쓰는 게 이제 다 경험치니까 네.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이제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었던 거죠. 세금이나 이런 부분.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이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단가가 저렴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처음에 건설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점점 이제 투입하는 것들, 우라늄이라는 연료를 쓸 때는 이 연료에 연료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렇게 보조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얻는 것은 결국에는 점점 싸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마냥 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전 사실 유럽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네. 친환경으로 하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장점이 많으니까 가져가고들 있구나 싶은데 어쨌거나 정부가 보조를 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더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걱정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에 세금을 별로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정도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전기요금에 들어가야 될 그 비용에는 사회 갈등 비용. 왜냐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발전하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필요한데 이게 들어설 때 지역적인 갈등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또 환경 오염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부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전기요금이 좀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포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네네네. 방사능 물질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사고 위험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항목들은 있는데 그 수준이 적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원자력 발전에 드는 비용들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된다면 전기요금은 오른다. 이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지금은 좀 에너지를 싸게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요. 단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고 기술이 쌓이면 점점 저렴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술이 상승하는데도 단가가 높아지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간접 비용이라고 하죠. 환경 오염 비용, 뭐 사회 갈등 비용, 위험한 그런 물질을 다루는 데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처리하는 기술이 생기면 이게 얼마나 돈이 들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 사고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라도 사고가 나면은 이 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부품도 필요해요. 이런 기술도 필요해요라고 점점 항목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점점 사고가 한 번 날 때마다 비용이 점점 비싸지는 게 원자력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 생각하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인상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예상을 해봤더니 1년에 1.1에서 1.3% 비율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17년이랑 비교했을 때 2030년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10% 정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네네. 4인 가족 한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610원에서 720원 정도 추가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네. 한 가구에서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많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구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에너지기구 자료를 봤더니 독일과 한국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단위별로 보자면 독일이 한국보다 전기요금 자체가 비쌉니다. 한 3배 정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가구에서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비싼데 전체적으로 내는 돈이 우리랑 비슷하다는 건 우리가 싼 전기를 많이 썼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오르면 조금 더 절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 좀 오르더라도 한 가구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비슷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껴 쓴다는 건 또 환경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전기요금 덕분에라도 우리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거 좀 줄여서 저렴한 전기이기 때문에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전기요금이 만약에 재생에너지로 공급됐을 때 오른다 하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들면 너무너무 비싸질 거야 이런 걱정들 때문에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화석연료나 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로 바꾼다 해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환경에 네. 도움되는 어떤 것들을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으니까 네. 비용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측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네, 자,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 맞습니다. 맞나요? 자, 오늘 전기요금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546님이요. 원전은 더 연구 발전이 필요하겠어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자연 친화적인 건 아니고 또 사용 후 폐기물로 남는 게 있으니 최고의 방법은 인공태양을 완성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이 이제 파고 들어갈수록 진짜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건 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사실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더 늦기 전에. 6038님, 필요 없는 전기 쓰지 않고 공장에서도 전기 절약해야겠습니다. 또 5646님, 환경과 경제를 위해 절전하겠습니다. 또 7211님은 전기세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뭐 저도 싸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조금 좀 아끼면서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네요. 2958님은 강지선 PD는 모르는 게 뭐예요? 똑똑해요. 똑똑해. 짝짝짝짝짝. 예, 똑소리가 납니다. 아주 똑소리가 나요. 예. 또 2599님도 의견 주셨어요. 야, 또 독일이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잖아요. 소득 많으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 비교는 곤란하죠. 6487님. 단순 비교 말고서라도 사실은 유럽 쪽 보면은 이런 공공요금들이 굉장히 비싸죠. 예. 근데 뭐 각자 나라마다 환경도 있고 그동안의 제도도 있고 있으니까 단순 비교보다는 어쨌거나 환경을 위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강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태양광,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뭐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 알아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하.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뭐 태양광 패널 설치해 놓은 집? 맞습니다. 한 맞나요? 종류긴 해요. 아는 게 그게 다예요. 맞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까 생각해 보면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모델링 다 아시죠? 기존의 것들을 조금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을 개선하는 걸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열 관리예요. 이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내부 열이 안 빠져나가게 하고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외부의 열을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그린 리모델링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단열재나 우리가 생각하는 뾱뾱이. 네, 이거 해당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뭐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걸 붙이진 않고요. 그렇죠. 뽁뽁이 붙이거나 비닐을 막 붙이고 이러진 않고요. 네. 단열재를 좋은 걸 써요. 그래서 단열재를 10cm 두껍게 만들어서 주택의 단열 효과를 높인다든가 뭐 아니면 지열을 이용하는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유리창, 삼중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블라인드도 삽입을 해서 열이 이제 손실되는 걸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벽면에 녹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건물 외벽에다가 이끼나 담쟁이 덩굴 같은 이런 식물을 입혀 놓으면 주택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고 이 도시 전체의 열섬 효과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 이거를 세우기도 하는데요. 사실 집에다가 풍력 발전을 세우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풍차 같은 거 돌리기. 그렇죠. 예. 태양열은 뭐 본 것 같은데, 근데 풍력 발전은요 2005년에 국내에 제로 에너지 타운이 생기면서 이제 시행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kW급의 풍력 발전기로 이 집에 전기를 충당하는 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태양 전지판. 있고요. 이거는 뭐 벽이나 뭐 천장이 아니죠. 옥상 이런 부분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옥상 자체를 녹화시킨다고 해서 거기다가도 또 이제 녹지를 조성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뭐 토양을 심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옥상에다가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이것도 또 주택 단열 효과가 되네요. 네, 아이디어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냉난방은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움이 돼도. 뭐 물론 너무 덥거나 너무 네. 추워서 냉난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건설되는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 집들을 보면 냉난방 시설을 켜지 않아도 실내 온도가 한 섭씨 19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도 뭐 너무 차갑게 춥게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 19도, 20도 정도가 쾌적한 상태의 온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 없이도 일반 주택에서 거주할 만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단열재만 사실 잘 써도 이게 추울 때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실내 온도가 요즘 짓는 집들은 되게 잘 이렇게 온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 건물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치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외관을 봐서는 얘가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단열재를 잘 썼다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 예를 들면 정부 서울청사의 본관 건물, 헌법재판소, 서울대학교 공학관 이런 건물들이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던 공공기관들이었고요. 사실 이제 공공기관 건물들 대상으로 처음에는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점점 지원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이나 민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분야에 지원이 있다. 뭐 예전에 저도 뭐 농촌 어떤 가정에서 뭐 태양광으로 바꾸면 얼마 지원이 있다. 뭐 이런 시기가 있었다. 뭐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일반 가정에도 이렇게 적용들을 하고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에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 단지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식 1호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노원구에 있어요. 공동주택 단지가 태양광 패널로 가득 설치가 된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3중 창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단열재도 자재를 잘 써서 이렇게 열을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자연 채광으로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집으로는 그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마을에서도 저에너지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집은 건축주가 세 분이에요. 이분들이 함께 토지를 매입해서 협의를 해서 뭐 공사 방법, 비용, 시공사 이런 것들을 함께 결정해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외부 형태 같은 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친환경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내부는 집 주인마다의 취향을 잘 살려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에너지 이런 절약이나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주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집이라고 합니다. 와, 충북 청주에 있다고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어떤 환경에 좋고 나만의 스타일로 해서 뭐 친환경 건축물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받고. 네. 근데 좀 이거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되거든요. 맞아요. 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반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건축비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절약 에너지 비용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는 살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처음 지을 때는 비싸지만 결국에 살 때는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에너지 절약하려면 개인이 실천하는 일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의 예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긴 해요. 사실 한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주변에 집들이 있거든요. 네. 몇십만 원씩 나오는 집들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용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처음에 만들 때는 좀 돈을 많이 들이지만 그래도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또 이렇게 좀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그린 리모델링이 잘 적용된 집들을 제로 에너지 건물,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하.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발전하는 에너지를 늘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0이 되는 집이다라고 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입니다. 와, 탄소 중립처럼 0을 맞습니다. 만드는. 네, 소비하는 거는 줄이고 발전하는 건 늘리고 해서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0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들에서는 태양광 패널 같은 걸 부착하고 소비는 줄이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좋네요. 네, 대부분은 시범적으로 건축된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 전체에 이런 건물들이 점점 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정부에서 지원이 좀 있나요?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주택 지원 사업으로 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뭐 소형 풍력 발전을 한다거나 지열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린 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에서 함께 에너지원을 신재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도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런 집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뭐 대땡산업, 삼땡물산 뭐 이런 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큰 건설사에서도 하나씩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 6, 7개 대형 건설사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친환경 건축물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짓는다. 또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환경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의 1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건물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린 리모델링이 적용된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도시 자체가 친환경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가정이나 각 건물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비용도 낮추고 또 관련된 산업도 계속 발전할 테니까 결국에는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총 에너지 소비원의 19%면 5분의 1가량인데, 네. 그러네요. 제로 에너지 빌딩들만 잘 우리가 이렇게 잘 이제 좀 많이 짓고 이걸 좀 정착시켜도 에너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강 PD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675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태양광 열 전지를 쓴다면서 만들어놨는데 사후 관리를 잘못해서 눈에 거슬리는 거 간혹 보입니다. 사후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7603님은요. 제가 인테리어 쪽에 있어서요. 저희 집도 베란다 방창 바꾸고 장판도 두꺼운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따뜻해요. 또 0011님. 건축 비용이 문제죠. 그죠. 그렇긴 하죠. 또 2599님은 그런 제품 만드는 것 자체가 지구 오염이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따지고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지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 그러나 그렇다고 뭐 우리가 계속 막 마음대로 계속 쓰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이좀 기술이 좀 발전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국가에서 좀 보조가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회를 거듭될수록 저는 좀 유식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데 강 PD님은 날로 좀 이 스트레스가 커지지 않을까? 아니 근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사실 이 친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한번 점점 기온이 올라서 귤을 더 이상 제주에서 생산하지 않고 내륙으로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최근에 기사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렇죠. 네, 강원도에서 재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 네. 코너 상 받았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음껏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네. 축하해 줄 만한 진짜. 우리 잔치 벌려야 돼요. 자, 오늘도 그래서 힘들어도 강 PD님이 준비한 내용 자,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요. 일자리 얘기를 할 겁니다. 일자리하고 환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하. 재생에너지 분야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좀 줄여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석에너지 부분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연탄이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관련된 그런 그 직장들이 많았지만 점점 사용을 안 하니까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에너지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생기고 줄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새로운 일자리가 1,000만 개 넘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2050년에는 잠정적으로 2,800만 개 정도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을 이렇게 딱 예로 들어주시니까 네. 그렇겠다 싶은데 이렇게나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과학 분야에서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풍력 발전을 할 때 이 날개 있잖아요. 네. 이 날개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재질인지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분야에서도 새로운 그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네네. 가상으로 한번 연습해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분들. 그러네요. 디자이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자이너도 새로 생길 수가 있고 또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이라는 자리도 생기는데요.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 뭔지 아시겠어요? 추측컨대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사실 환경에 피해가 없게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요. 뭐 폐기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게끔 이면지로 만든다거나 유리병을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거나 이런 분야도 지금 있는 거고요. 또 알루미늄 캔이나 페트병이 버려진 뒤에 다시 새로운 알루미늄이나 페트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걸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분야의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폐기물 자원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재이용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매립하거나 소각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로 또 다른 데 사용하는 거죠. 소각하다 보면 열이 나오니까 이걸로 열 병합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매립하면서 생기는 가스를 정제해서 이것도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분야의 일자리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사용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새사용이라는 거는 재이용이랑 약간 비슷한데 디자인을 새로 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는 그 목적 그대로 쓰는 게 재활용인데 새로운 활용 방법을 더해서 가치를 높인 거. 이런 게 새사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현수막 같은 거 많이 널려 있다가 이제 설치를 회수할 때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신발 주머니를 만든다거나 에코백을 만드는 경우 새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업계에서도 또 사용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많아요. 요즘 옷 보면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라벨에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새사용이 그 업사이클링인 거죠.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옷은 원래 전에 있던 옷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재생산해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좋은 브랜드들도 요즘은 굉장히 그거를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업사이클링 뭐 몇 %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와.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들은 대부분 과학이나 미술 분야였었는데요. 다른 분야도 있어요. 오, 네네. 온실가스 인증 심사원이라는 직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온실가스 인증 심사원. 네. 오. 이름 그대로예요. 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감축하고 있는 그 실적을 검증해 주는 분들, 진짜 감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분들, 이런 직업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탄소 배출권 기억하시나요? 네네. 탄소 배출권. 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네네. 양을 정해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그 배출권을 사와야 되고 네. 좀 아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그걸 판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데 이 탄소 배출권이 거래될 때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어머, 부동산처럼. 네, 어머. 중개인. 이런 분야에서도 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와, 새롭네요, 진짜. 온실가스 인증 심사원도 생기고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중간에 중재해주고 네. 이 거래를 담당하고. 네. 아, 새로운 세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길게 봤을 때 이런 일자리들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요. 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 게요. 아직은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지만 결국에 산업이 원숙기에 접어든 뒤에도 고용이 계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있고 네.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계속 발전하니까 일자리도 늘 수 있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면은 이쪽도 전망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좀 네.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좋네요. 뭐 아이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과학 분야에서도 친환경적인 과학 분야를 조금 관심을 더 가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미술을 좋아하고 뭐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해도 한 산업의 방향을 그린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수 있고 또 어떤 심사하고 평가하고 중개하고 이런 직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직업의 그 다양성들을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진짜. 이 밖에도 또 뭐 우리가 짚어볼 만한 뭐 일자리들 있나요? 네, 그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기술 발전이 없게 되면요. 결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람만 늘 수 있다고 해요. 네, 이거는 좀 불안정한 고용이 창출되는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기술이 계속 발전해야지 더 선진화된 기술이 적용되고 하는 건데 만약에 기술 발전 없이 그냥 태양광 설치 비중을 넓히면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설치하는 사람만 는다는 거죠. 이런 일은 없도록 좀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뭐 당장 뭐 1, 2년 안에 뭐 이렇게 뭐 10년 내에 싹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세상이 이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은 분명히 더 좋은 일자리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진짜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강 PD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들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을 위해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난다니 반갑습니다. 7828님. 강 PD님 덕분에 이직할 수 있겠는데요. 꿀팁이에요. 새로운 일자리도 알게 되고 환경도 살리고. 7603님.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연구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나날이 폐기물 넘쳐나는 시대에 안성맞춤인 직업이네요. 그쵸. 또 5675님은 고기 많이 먹는 사람도 탄소 배출권 사면 눈치 안 보고 고기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아니, 얼마나 드시려고 그러세요? 몇십 톤 드시려고요? 탄소 배출권을 사기보다는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
적당하게 먹자. 이게 좋겠죠. 또 1013님은 강원도 횡성인데요. 사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었어요.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밭작물도 빨라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좀 재배하는 곳들도 달라지고 막 그래요. 저는요. 탄소배출권 중개사 자격증 시험 출제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4347님. 이제 우리가 나중에 탄소배출권 중개사가 나오면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딱 나오면 저거야. 앞으로는 저거지 이러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도 좋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니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신경 쓰고 재활용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구살이 상타한 것도 축하드리고 강릉에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불조심도 하세요. 6254님. 맞아요. 기껏 키워놓은 나무들 그냥 싹 다 타면은 왜 그것도 문제니까.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에 걸맞는 핑크색 스커트를 입고. 매번 자꾸 핑크를 입는 것 같네요. 수요일에. 그러네요. 네, 그쵸? 수요일엔 핑크를.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요.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프로슈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렵네요. 근데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좀 들어봤어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게 왜 뭐 뉴스 같은 데서 네. 요즘 뭐 컨슈머에서 뭐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듀스 생산도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생산자? 네. 소비자. 예, 맞나요? 네, 역시 똑똑한 진행자. 이제 프로슈머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라는 영어, 프로듀서랑 소비자, 컨슈머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의 역할도 한다라고 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프로슈머라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재생에너지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도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뭐 발전소에서 주는 어떤 전기를 쓰기만 한 게 우리가 일반적인 에너지 소비자였다면 개인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에다가 뭐 태양 에너지 판을 설치해서 우리 집 전기를 쓰고 남은 걸 판매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네. 오늘 더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개인이 뭔가를 만들고 쓰고 이렇게 된 건 아니었고요. 애초에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것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힘쓴다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쓸 전기도 만들고 남는 전기는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민 햇빛 발전소 사업이라고 해서 관공서나 학교 같은 곳에서 그 발전소에 터를 제공하면 임차료를 받잖아요. 네. 그 임차료를 또 이제 주고 받고 하면서 또 생산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게 에너지를 뭔가를 만들어내서 돈을 벌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한다. 우와, 개인 간에도 그러면 팔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개인 간에 팔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수소 이런 걸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 뒤에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생산한 전력 중에 3분의 1은 집주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한 플랫폼 회사는 계량기 데이터, 발전 비용, 뭐 소비자의 선호도 이런 자료들을 쫙 조사를 해서 온라인에 접속한 그 전력 수요자, 전기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랑 공급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기를 쓰겠다, 이 전기를 판매하겠다. 소비자와
그러니까 생산자가 연결돼서 서로 전기를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전기의 유통업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적으로 다 배분해주는 방식이었다면 그쵸. 실제로 에너지 프로슈머가 이제 생기고 활성화된 나라들의 경우에는 개인 간에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네요, 또.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도가 없어서요. 개인 간의 전력을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개인이 전기를 사고 팔고 하려면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에서 공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된다. 네. 나중에 이제 뭐 제도가 바뀌게 되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뭔가도 막 많이 개발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수익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고 팔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게 사실 뭐 경제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은 절약한다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쓰고 나서 남는 걸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절약해서 조금 쓰면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판매하는 양도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프로슈머가 좋은 것은 개개인한테 에너지를 절약할 동기를 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 에너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 의견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나라의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뭐 시민성이 좀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의 주인이 된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하는 거를 내가 그냥 조금 아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이게 또 나의 뭐 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에너지를 좀 뭐 쓰고 활용하고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전기를 쓸 때는 네. 전기 사용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내가 쓰는 만큼 돈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시민이 돼서 사실 생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나라에서 정책을 뭐 결정하고 추진하고 할 때도 내가 에너지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어떤 게 좋다 싫다 민주적으로 의견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조합의 이제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약에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게 되면 이 조합원으로서 표를 행사함으로써 정책에 또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전기를 쓸 때도 어떤 재생 에너지에서 발전된 에너지를 내가 쓰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응원하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 의미보다 뭐 경제적이면서도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네. 함께 해 나간다. 여기 의미가 있겠네요. 네, 가장 큰 의미는요. 절약한다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갖고 주체적인 입장이 되는 시민이 된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에너지 프로슈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에너지 프로슈머가 소비하는 형태를 보통 네가와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는 네가티브 영어에서 왔고요. 와트는 전력 단위. 이 두 개를 합치면 아낀 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프로슈머는 뭐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다라는 개념 넘어서서 전력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 이 아낀 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내가 의견을 내는 주체적인 시민이 된다라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해주신 얘기 중에 저는 또 이렇게 좀 충격적인 게 영국 사례. 네. 전력 거래 플랫폼이 생겼다. 영국에는. 이것도 또 아주 새로운 좀 시선? 오늘 신선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중앙 공급 방식이라서 생소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이나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끼리 전력을 주고받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방식이 좀 바뀌게 된다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지선 PD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6개월 동안 이 지구살이 코너 때문에 네. 매번 고민을 하는 우리 강지선 PD의 모습을 좀 봤어요. 6개월이나 됐나요? 그렇죠. 지난번 이제 가을 개편부터 새롭게 네. 이제 생겨서 이제 봄까지. 커피 타임이 중요해요.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코너가 생겨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상도 받고. 네. 근데 좀 아쉽지만 또 이제 봄 개편을 앞두고서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기후 위기 때문에 기후 재난이 시작이 됐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을 그동안 6개월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기후 재해를 막으려면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 얼만큼 온도 상승분의 여유가 남아있을까요? 얼만큼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뭐 이대로 몇 년 후면은 뉴욕도 물에 잠길 수 있다. 이게 첫 시간에 했더니 너무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UN 세계 기상기구가 최악의 기후재해를 막으려면 지구 온도는 앞으로 0.3도 이상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0.3도요. 3도도 아니고. 네, 0.3도입니다. 정말 코앞까지 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제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구 온도의 상승분을 2030년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합의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이 있어서 1.5도 안으로 줄여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제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그 1.5도 중에서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노력을 덜했든가 아니면 기후위기가 더 빨라졌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남은 건 1.5도가 아니라 0.3도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18년부터 30년까지 목표가 1.5도였는데 네. 지금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2도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합의문을 제시하고 뭐 근거들을 찾고 하는 동안에도 기후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소름이 돋는데요, 진짜. 네. 이거 위험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우리가 기후 재난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온도 상승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UN 환경계획이 제시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실천 지침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소문내는 거.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도 압박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사는 지역의 정치인이 혹은 내가 구매하는 물건의 그 기업이 네. 어떻게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관심을 갖고 표로 행사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정치에 대한 압박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때 국가나 뭐 정책적으로 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오히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정부도 기업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 시민의 관심이 있는데 정치나 뭐 기업인들이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일상 생활도 좀 바꿔야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교통수단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이 운송 부분에서 배출이 된다고 해요. 휘발유나 경유의 사용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워도 뭐 승용차 이용해서 가다 보면은 기름을 쓰게 되니까 네.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쑥쑥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저렴하기도 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자전거나 뭐 걷는 것,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는 거, 카풀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도 좀 활성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장거리 항공 여행은 되도록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쓰는 어떤 기름들 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장거리 항공 여행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걷자. 네. 자전거 타자. 그래야 되겠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사광선이 아니라면은 사실 뭐 블라인드나 커튼을 열어두기만 해도 굉장히 환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네. 충분한데 굳이 뭐 조명을 켤 필요가 없는데 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회사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걸 꺼야 어떤 게 이제 꺼지고 어두워지고 뭐 환해지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껐다 켰다 막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위치를 알려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스위치에다가 어느 자리에 전등인지 지도를 그려준다거나 버튼에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사나 학교 같은 공간에서는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고요. 맞아요. 그 모니터가 컴퓨터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안 쓸 때는 꺼두는 거, 절전 모드 선택하는 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도록이면은 자연 조명 이용하고 네. 그리고 스위치 지도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스위치 지도 그리고 네. 컴퓨터 모니터 끄고 네. 요렇게 요 정도는 사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죠. 네. 또 어떤 것들 바꿔야 될까요? 기억하실까요? 먹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고기를 그만 먹어야 돼. 막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뭐 육식을 되도록 좀 줄이고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UN 보고서를 보니까요. 가축 방목과 사료를 작물하는 생산 등으로 이제 세계 농지 60%가 쓰인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동물들이 배출하는 가스들, 온실가스가 전체 지구에서 배출하는 양의 한 16%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은 되도록 줄이는 게 좋고요. 음식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산된 모든 식품의 3분의 1이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낭비되는 음식만으로도 10억 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네. 이 10억 톤이 낭비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전 세계 배출량의 8에서 10% 정도라고 하니까요. 먹지도 않는 음식물 네. 괜히 소비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좀 사실 넉넉하게 뭔가 어디 식당 가서도 좀 시켜서 오히려 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알뜰하게 먹을 네. 만큼만. 사실 좀 부족하다 싶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지구에도 맞습니다. 좋고. 예. 요것도 저도 좀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자라는 운동 같은 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라는 개념보다도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해요. 지역에서 네. 제철에 나오는 식품을 구매하게 되면요. 식품이 발생시키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해외에서 사오는 농산물을 먹게 되면 운송하고 냉장 보관하고 하는데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이 양을 줄이고 되도록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식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있는 식품 구매해서 사용하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이라든가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되도록 아껴서 사용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개인 컵 사용하는 거를 생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회용품은 뭐 제조하고 유통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 개인 컵을 사용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대요. 비행기 탈 때도 개인 컵을 갖고 타는 분들. 좋다. 네. 비행기 타면은 그 종이컵을 계속 주잖아요. 네. 물 마실 때, 주스 마실 때 계속 주는데 그냥 그때마다 내 컵을 내밀면 가장 좋겠죠. 맞아요. 여름철이라 이제 또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이 플라스틱 이 썩는데 몇백 년 걸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컵, 텀블러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이용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일 수 장바구니.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착착 접어서 사실 백 한가운데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 놓고 다니면 그럼 참 유용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조금 덜 먹자.
상품 사는 거 좀 줄이자. 네. 뭐든지.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옷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옷.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사실 옷이 무슨 탄소 배출을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패션 산업이 세계 탄소 배출의 약 8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항공편이나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저렴한 옷들을 많이 사고 많이 버려서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냥 한 번 사서 오래 입는 게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하지만 사실 자주 안 입는 옷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빌려서 입는 것들. 네. 생활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요. 네. 아까 교통수단 때문에 그 온실가스가 약 4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이 4분의 1이라고 그랬고, 운송에서. 네. 그 다음에 고기 때문에, 이 축산 때문에가 뭐, 10몇 퍼센트? 네, 15%. 네, 15%. 그 다음에 또 옷 때문에가 8에서 10%. 네. 얼추 이것만 우리가 줄여도 30-40% 이상은 줄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들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나무 심는 거 중요하고요. 사실 나무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탄소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무가 뭐 산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타게 되면 여기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니까 나무 심는 거 중요하고요. 직접 나무를 심기가 어렵다면 나무를 심는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 심기 후원 프로그램. 네.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접속해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금융 상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융 상품이요? 네. 뭐 어떤 녹색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게 되면 기업한테도 너희의 그 그린 에너지 정책 우리가 좀 지지한다. 이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기업들이 녹색 거짓말, 그린워싱으로 둔갑한 회사는 아닌지를 잘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구 친화적 투자가 있다. 요건 또 생각 못했던 방법입니다. 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많죠. 많으나 우리가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염려는 돼요. 네, 맞습니다. 뭐 1.5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니만 이제 우리한테 0.3도가 남았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지금 당장 텀블러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비닐봉지를 사용을 안 하고 걷고 한다고 해도 기후 위기는 계속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천해도 과거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영향은 계속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멈추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무관한 결과들이 지속된다고 해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함께 그래도 생각하고 나아가자. 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도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를 실천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물론 맞아요. 네, 몰라서 못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린 시절에 배웠던 건데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조금씩 실천한다면 우리가 기후를 염려하는 좋은 지구인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강 PD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아쉬움의 문자들, 감사함의 문자들이 너무 많네요. 3639님이 강 PD님 그동안 지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도 늘고 또 지구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유익한 내용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7828님도 주시고 5212님이 좋은 코너인데 왜 폐지해요? 이거 좋죠. 예, 저희 상도 받았다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잘 왔고 6개월 완주했어요. 사실 6개월 완주도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왜 그 정보의 양이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너무 얕아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코너인데 6개월 완주했고요. 다음에 또 기대해보죠. 우리 강지선 PD에게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4님. 짧은 거리 걷고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겠어요.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 퍼뜨리겠습니다. 6357님,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시고 잘 지키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4346님, 지구살이에 도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옷 입을 때도요? 저도 실천할게요. 8242님, 또 6038님은 출근할 때 필요 없는 전기 다 꺼요. 6357님은 모니터 항상 끄죠. 안 쓰는 방 스위치도 끄고요. 수돗물도 받아서 씁니다. 맞아요. 양치컵 쓰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3844님도 너무너무 유용했고 아쉬워요. 다음에 또 이런 코너 만들어서 만나고 싶어요. 2633님도 지구와 환경에 대한 소식들 감사. 또 9840님도 서운해요. 또 5646님도 누가 지켜요 그러면 지구살이 코너 없어지면 아쉽네요. 이렇게 주셨는데 아쉽지만 더 좋은 또 코너를 기약을 하면서 자 오늘 끝곡은요. 852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윤수연의 꽃길입니다. 모두 다 꽃길 한번 걸어봅시다.